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노동 이민 언제냐 어디냐 물으면 그게 책에 딱 나옵니다. 우리 교과서예요. 1903년 1월에 바로 자유민주주의 만세!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한길입니다. 네, 전한길 뉴스 우리 시청하시는 분, 그리고 대한민국 5,200만 국민, 해외에 계시는 720만 우리 교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복장이 좀 신기하지요? 아마 이거 딱 보면 어딘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제가 오늘 지금 이곳은 하와이에 왔습니다. 아마 하와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막 훌라춤. 저도 방송에서만 보다가 55년 만에 제가 태어나서 55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하와이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저도 영광이고 하와이 하면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든요. 하와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와이와 관련된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도 관련 있는 거 제가 역사 강사니까 그런 이야기도 조금 말씀드려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먼저 하와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하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는 신혼여행. 그죠? 꿈의 신혼여행 보통 이제 돈 많아야 가요. 하와이 신혼여행은요. 보통 돈 없으면 옛날에 이제 국내에서 해외 비행기 타기 어려우니까 신혼여행 딱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하와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영화 대사가 떠올랐어요. 옛날 친구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장동건하고 유호석 나오는 그 부산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대사에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일반 대사가 막 됐죠. 그죠? 뭐가 중헌디 뭐 이런 영화의 그 명대사처럼 그래서 네가 가라 하와이인데 그래 내가 왔다 하와이 제가 오늘 55년 만에 하와이 땅을 밟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 하와이 하면은 맞다 신혼여행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와이 하면은 대단히 휴양시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또 방송에서 가끔 이 훌라 그죠 춤추는 장면도 나오고 한데 어쨌든 제가 하와이 하면서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하와이 땅에 하나 묻고 싶어요. 먼저. 뭘 묻고 싶었냐 하면 하와이 우리나라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외국 근로자들 많이 오거든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힘들고 험한 일 이런 거 안 하려고 해가지고 베트남 근로자들, 네팔, 몽골 또 중국 우리 교포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일하러 오시거든요. 그럼 거꾸로 우리나라도요. 이제 그만 잘 살게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험한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외국 더 저렴한 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 이제 일하러 오듯이. 근데 우리나라도요, 사실은 외국에 일하러 갔어요. 돈 벌러. 물론 7, 80년대 우리 쿠웨이트나 사우디에 갔어도 돈 벌러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제가 공무원 강의를 했거든요. 공무원 역사 강의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노동 이민 언제냐 어디냐 물으면 그게 책에 딱 나옵니다. 우리 교과서예요. 1903년 1월에 바로 이곳 하와이 오하우섬 와이알루아 농장 사탕수수 농장에 갔다 이렇게 책이 나옵니다. 이게 1903년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 공식적인 정부에서 보낸 노동이민이에요. 그 당시에 이곳에 왔는 게 바로 사탕수수 밭에 이제 일하러 오잖아요. 근로자로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뭐 출세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돈 벌러 오잖아요. 사탕수수 밭에. 근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역사 기록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대한제국 정부 때, 그래 조선시대입니다. 우리가 워낙 흉년도 많이 들고 가난해가지고 그래도 미국 가면은 좀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게 1903년 도착한 곳이 첫 이민 126명이 도착하거든요. 1903년 1월에 바로 이곳 하와이의 첫 번째 공식적 노동이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노동 이민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번 돈을 가지고 그 뒤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1903년이니까 2년 지나면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7년 지나면 1910년 한일 병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35년간 일제 식민지배를 받잖아요. 그리고 35년 식민지배 받는 동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만들어지고 독립운동하는데 그 독립자금을 누가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독립자금을 가장 많이 보내준 것이 바로 우리 하와이와 미국 교민들이 벌어서 보내줘요. 얼마나 고맙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당신들께서는 그 사탕수수밭에 억세게 일해가지고요, 그 번 돈을 가지고 내 나라 되찾겠다고 이렇게 있잖아. 돈 보내줘가지고 그때 그걸 주도하셨는 분이 이승만하고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이승만 박사였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하와이 생각하면 그때 노동 이민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늘 잊혀지지가 않고, 제가 오늘 이쪽에 하와이에 이제 호놀룰루에 여기 와서 무슨 교회죠? 한인 기독교회가 있더라고요. 1938년에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하고의 동상도 있고, 거기서 짧은 영상 하나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 하면은 저도 사실은 이 좋은 곳에 와이키키 해수욕장 와서 참 관광 오면은 정말 좋았겠지만은, 제가 사실은 좀 슬프게도 저도 안타깝지만은 그 와이키키 해수욕장을 바라보면서 그쪽에 또 거리를 쭉 걸으면서 내가 우와 하와이가 너무 기분 좋다 그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추워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사실은 고발당한 상태거든요. 제가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는데 참 원래 제가 시우선언한 이후로 지금 8번째 정도 고발을 당했어요. 제가 뭐 누구처럼 사기를 쳤습니까? 누구처럼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뭐 누구처럼 제가 또 그런 범죄를 하나도 저지른 게 없는데요. 그냥 좀 민주주의 하자. 선관위도 좀 개선하자. 그리고 이재명 좀 비판했거든, 사실은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때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지 않나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비판할 수 있죠, 국민들이요. 이재명도 똑같이 비판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비판만 하면은 전환길 보고 허위사실 유포다. 또 뭔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제가 언론인이고 저는 기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허위사실이 아니고 이재명이하고 김현지하고 요즘 가장 핫한 여자가 대한민국의 김현지예요. 영부인도 아닌데. 그죠? 영부인 같으면 진짜 이해를 하는데, 영부인도 아닌데 우리나라의 서열 2위라고 막 그래요. 에? 이재명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한 사람이다 라고 한미일보에 보도도 되었어요. 이름만 알고 본명도 모르고 과거도 알 수 없는 여자가 대통령실에 가장 실세가 돼 있어요. 강선우라는 그 여가부 장관도 잘랐는 걸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재명하고 30년간 거의 한 몸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싱가포르에 유학 가 있다. 또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그게 정치인을 닮았다. 누구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유력한 정치인을 많이 닮았다. 그러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혹 제기했다고 전환길보 또 고발을 바로 이틀 전에 당했어요. 아니, 전에 여러분 조금만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최순실이 300조를 스위스 은행에 넣어놨다고 언론이 난리를 치겼거든요.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 있잖아요. 7시간 세월할 때 뭐 했나? 그때 화장하고 있었나? 보톡스 맞았나? 그렇게 물고 뜯던 언론들 사실은 깨보면 다 거짓이었잖아요. 스위스 300조 최순실이 없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들 보도할 때는 다 한마디도 안 하다가 저처럼 저도 언론이니까 그런 거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그럼 밝혀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어쨌든 전환길이가 이틀 전에 고발당하고
이곳에 왔는 이유도 제가 여행 온 게 아니고 또 관광 온 게 아니고 바로 이곳 하와이에 왔어도 교민 여러분들께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상황이 대한민국이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에 살다가 아마 하와이로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어제 점심을 한인 식당에서 먹었거든요. 어제 도착했죠. 그래 날짜로는 한국 날짜로 오늘입니다. 25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여기는 하루 늦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한인 식당에 식사하는데 그분은 81년에 이민 오셨대요. 그때 이제 한참 그 5.18 직후거든요. 그때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살기 힘든 것 같아가지고 이민을 왔다 해서 그 와이키키 해수욕장 뒤에 한인 식당을 하셔요. 그리고 그때 참 대한민국이 말도 아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풍요롭게 된 거에 대해서 교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자랑스러운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애국심을 가지냐면 81년이면 지금 돌아보면 거의 4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권을 아직 안 받고 있대요. 왜 그래요? 하니까 자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계속해서 그냥 있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단히 와 이런 분도 계시구나. 왜냐하면 지금 영주권도 받고 싶은데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영주권, 미국 시민권은요. 지금 돈으로 거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가져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700만 불, 70억인가 할 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만큼 비싼 가치 아닙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요. 저도 좀 부럽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이민 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뭐 통계 다 나와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로 이민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전 세계 4위입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숫자가요. 중국 1등이고 영국 2등이고 그게 좀 시원찮은가 봐요.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유출 4위를 하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저도 솔직히 지금 상황이면 대한민국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민 오시기 전에 힘든 상황 7, 80년대 상황이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국력이 6위, 경제력 10위, 군사력 K방산 5위, K컬처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한 위치에 올랐지 않습니까? 아마 해외와 계셔도 되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살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만큼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다른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또는 서양인들 보더라도 Where are you come from? 당신은 어디서 왔냐 물으면 I'm Korea. North? No. South Korea 하면 오 삼성, LG, 현대, SK 이런 기업들이 있는 나라. 진짜 이래 뿌듯할 건데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그게 동시에 망가집니다. 원래 선진국 되려면 경제적으로 바로 선진국 자본주의가 성공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목에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 하와이에 왔는 이유도 관광 온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바닷가에 딱 보면서 와, 참 아름답다 느낄 수 있을 건데 그런 놀랍게도요. 제 이미 머릿속에 90% 이상은 오직 대한민국이 어떡하나. 이대로 무너지면 어떡하나. 저 역시 대한민국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인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께서 살아오신 대한민국. 우리 미래 세대들이 더 잘 살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좀 있으면요 망가져서 경제적으로는 제2의 베네수엘라로 추락할 거라고 하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 제2의 홍콩처럼 자유함이 없는 홍콩이 여러분 얼마나 좋았습니까? 영국이 99년간 이렇게 영향이 있을 때는 그죠? 홍콩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홍콩의 밤거리 그리고 우리 쇼핑도 가고 무역과 금융도시 최고 자유함이 있는 게 홍콩 이랬는데 지금 홍콩은요 캄캄한 거 아십니까? 영국이 물러가자마자 중국한테 넘겨줬는데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해놓고는 중국인들이 친중 정치인들을 보내고 친중적인 법을 만들고 이민법을 해서 홍콩 인구보다 중국인이 더 많아지면서 투표해버리니까 중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홍콩이 지금 정당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개입니다.
야당 마지막 있던 민주당만 없애버리고 홍콩도 당이 하나밖에 없는 중국 공산당 지금 일당 체제가 되고 홍콩은 지금 자유함이 없습니다. 가서 택시 탔는데 시진핑이라니까 바로 신고한대요. 거기서 그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저도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저만 고발당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마구잡이로 고소 고발이 마구잡이로 일어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한마디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비판할 수도 있죠. 그리고 김현진지 뭐 어쨌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인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때는 그렇게 쉽더니만 그래도 내비뒀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마구잡이로 잡아가고 억류하고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이런 건 아니지 않나 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도 지켜져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해외에 나와서 바로 제가 지금 처음에 8월 25일 날 미국 워싱턴 도착해서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주, 그리고 LA,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그리고 일본 동경, 호주, 시드니, 멜버른, 그리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그리고 이곳 하와이로 지금 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세계를 다 돌아다닐 겁니다.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서도 제가 갈 거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우리 역사적으로나 또는 랜드마크적으로 유명한 곳은 파리의 에펠탑도 갈 겁니다. 왜 가는지 아십니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하와이 온 이유도 똑같습니다. 와이키키 해수욕장 가서 내일 제가 또다시 피켓 들고 1인 시위 그거 찍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다니면서 국내 상황을 알리고자 하고 오늘 이 연설도 여러분 교민들 앞에서 제가 마이크 든 이유도 똑같습니다. 바로 제가 1인 시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랜드마크 유명한 곳에 가서 피켓 들고 있으면 하와이 딱 하면은 다들 궁금하고 볼 건데 전환길이가 뭘 들고 있네. 뭐지? 이재명이 아주 히틀러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거든요. 설마 야 전환길 내가 김문수 찍었지만은 또는 이재명 찍었지만은 이재명이 뭐 히틀러라고 하는 니 오버하는 거 아니냐. 역사 강사로서 팩트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잘못 말하면 역사 왜곡하는 강사 되잖아요. 히틀러가 1934년에 바로 국민들이 뽑아줬어요. 총통으로. 뭐 세 가지를 하거든요. 첫 번째 바로 종교 탄압을 해요. 그리고 언론 통제를 해요. 그리고 정적 제거를 해요. 그리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거든요. 조금 대한민국하고 한번 매치시켜 보세요. 조금 비슷해집니까? 대한민국 네 가지 그대로 해드릴까요? 현재 종교 탄압이 일어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유신 때도 없었던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목사님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손연보 목사님 구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범죄가 저질러지면은 아니 목사가 아니라 신부님이든 스님이든 누구나 감옥 보내야 되죠. 하지만 손연보 목사님이 그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많이 나와도 100만 원 벌금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그 손연 목사님은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 벌금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을 가지고 구속을 시켜요. 두 번째, 그 유명한 세계로의 목사님이 도주 우려, 도망 우려라는 명목으로 구속을 시켜버려요. 바로 정치 보복입니다. 왜냐하면 손연 목사님이 남긴 명언이요.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랬거든요.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여러분 이미 손연 목사님이 6, 7개월 전에 하신 말씀인데 좀 있으면 그 말이 결국은 현실이 되는 걸 여러분도 보게 될 겁니다. 아니 손연보 목사 저거 목사는 오버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제는 그때 손연보 목사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선지자였구나. 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바로 그런 현실 종교 탄압이 있지요. 두 번째 뭐죠? 언론 탄압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미국에 계셔도 들어보셨죠? 방송 3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MBC, KBS, EBS 같은 공영방송도 이제 그 이사들, 경영진이요. 민노총 산하, 민주언론노조 그런 애들이 다 이사진을 구성하고 결국은 경영도 결국은 좌파들이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공영방송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노총이 어떤 단체입니까? 바로 반국가 단체인 거 알고 계십니까? 이래 말하면 야 전환길 민노총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근데 근거를 대기했습니다. 저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이번에 확정됐죠. 9년 최종심, 원래는 2심에서는 15년형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가 있어요. 그 민노총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지령물을 100여 차례를 받았어요. 그 100여 차례 북한 지령물 받은 게 국가 전복을 꾀한 거예요. 간첩 아닙니까? 그 민노총 간부가 받은 지령물에 뭐 있는지 아세요? 이거는 지금도요, 판결문에 가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바로 100여 차례 북한 지령문 받은 민노총 간부가 받은 지령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익숙하겠죠? 이태원 참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가지고 촛불 세력과 연대하여 이 윤석열 정권을 혼란에 빠뜨려라. 이거 국가 전복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권을 혼란에 빠뜨려라 라고 지령을 받은 게 바로 촛불 행동, 그 함께 했는 게 정교조, 함께 한 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노총 그래 반국가 단체가 맞아요, 맞아요? 반국가 단체이면서도 동시에 뭐냐 하면은 미국 와서 타임스퀘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반미를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저는 그거는 반국가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72년간 6.25 이래로 전쟁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미군이 우리나라에 2만 5천 지금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주둔하고 있으니까 안보가 괜찮네, 미군이 주둔하는데 설마 남의 나라 쳐들어오겠냐 싶어가 해외 기업들도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도 이만큼 성장한 것은 더 밑에 돌아가 보면 바로 주한미군 주둔,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살아겠다면 미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야 되고, 그 이승만 대통령 업적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 아무튼 이것처럼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소년보 종교 탄압이 있다 그랬지요. 그리고 바로 민노총이 우리 언론과 방송 이런 걸 장악하도록 만든 법이 지금 제정돼 있다. 바로 언론 통제입니다. 보수 유튜버들 며칠 전에 김현지, 이재명 비판했던 언론사들, 유튜버들도 다 고발당했어요. 성창경 TV, 고성국 TV, 배승희 변호사 TV. 거기다가 조용하다가 저는 빠져있더라고, 그날요. 왜 전한길이 빠졌지? 좀 저는 자존심 상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김현지 좀 의혹 제기하는 것은 언론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만 하고 저는 빠졌을까? 아닌 게 아니라 그 고발당하고 저는 좀 더 체급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또 좀 더 국민들한테 봐라, 김현지 비판하면 전한길처럼 고발당한다는 좀 더 널리 알리고 싶었는데 저는 따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검색해보죠. 33개 언론사의 전한길,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33개 뉴스에 동시에 나와 있어요, 지금. 뭘 가리킵니까? 이것은 바로 전한길처럼 전한길을 통해서 겁을 주는 국민들한테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김현지와 이재명 같이 언급하면 이것처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 당하니까 너희들 입 다물어라 라는 그게 협박인 거예요. 협박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 고소고발을 지금 7, 8건 당했지 않습니까? 경찰서도 들락날락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처럼 자범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이재명 지지하는데 왜 자범이라 그래? 이재명은 민주화 운동에서 얻은 범죄가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과사범 그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 이게 민주화 아니잖아요. 자범이잖아요. 사기쳤잖아요. 사기죄입니다. 자범이잖아요. 거기다가 성남시 의회 건물 난입,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자범 이재명이 범죄 저질하고 전한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소고발은 정치범이에요. 이래서 제가 잡혀 들어가면요, 소년범에서 잡혀 들어갔잖아요. 정치범이에요. 교도소에 있다가 온 사람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범털이 있고 개털이 있대요. 이재명 같은 이런 자범들은 개털이고요. 우리처럼 이러고 독재 이재명에 맞서서 손년보 목사님 구속된 이런 것은 그냥 범털이라 한다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저는 지금 고소고발 당하는 것이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 나를 이 지금도 계속 고소를 더 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민 오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정말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민주주의가 되고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 보란 듯이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올라와서 무너져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드린 말씀이 뭐였죠? 근거대바라고 해서 제가 히틀러와 똑같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종교 탄압. 두 번째 언론 통제. 히틀러가 했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정적 제거를 합니다. 그 정적 제거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에 산다 했는 손영무사님 구속.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요 편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권 유린당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재명은요 윤석열 대통령 죽일 거라니까 두고 보시면 압니다. 둘 중에 하나는 끝장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아무튼 그래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제거 그리고 이재명 비판한 사람들 그 이진수 방통위원장 수갑 찬 거 보셨죠? 정확하게 히틀러하고 똑같은 정적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사법부 무력화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법부를 장악했고 수권법을 통해다가 행정부에다가 법을 제정하는 권한까지 줬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거든요. 대한민국 똑같잖아요. 이재명 똑같잖아요. 첫 번째 입법부 장악했죠? 그죠? 두 번째 뭐 장악했습니까? 행정부 수장 윤석열 대통령을 숙청시키고 트럼프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숙청시키고 대통령 행정부를 장악했죠? 사법부를 요즘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 무력화 똑같잖아요.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 왜 하는지 아세요? 뉴스 보셨죠? 대법관 수가 현재 14명인데 26명 늘린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더 늘리죠? 이재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전과 4번 빼고 5개 재판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재명을 딱 생각해 보세요. 대입시켜보면 딱 맞잖아요.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12개 혐의로 5개 재판. 어떻게 하지?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스톱되어 있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고 스톱되어 있잖아요. 재판이요. 그럼 어떡하지? 첫 번째는 이 범죄를 없애고 싶었는데 이미 저질렀으니까 못 없애니까 나를 뭐 해야 돼요? 무죄 선고 받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죄 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법관들을 4편 만들면 되잖아요. 3심에서. 그래서 지금 1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5년 임기 내에 바로 이재명이 26명 늘릴 때 이재명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이 돼요. 26명 중에 22명이 이재명 임명한 자기 편 뽑아놓으면 당연히 이재명 무죄 선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히틀러하고 똑같다는 저 역사 강사로도 팩트를 체크해드렸습니다. 금방요. 평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언론 탄압, 통제 그리고 아까 보수 유튜브도 지금 고소 고발하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종교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적 제거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요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만약 잡혀가면은 어이구 그러면 끝나는가? 절대 안 끝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죄로 사형에 처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되죠?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들어갑니다. 바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되잖아. 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편들었으니까. 내란 정당을 해산시킬 겁니다.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 주장했던 전한길과 같은 사람들이 다 내란 동조 세력으로 마구잡이 잡혀갑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여기서 지금 이대로 우리가 침묵하고 외면하면은요, 어이구, 내 먹고 살기 바쁜데 내비두라. 내비두면은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제가 지금 예측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설마 죽이겠냐? 뭐 내란 우두머리를 하는데 설마 죽이겠냐? 여러분, 여러분이 이재명이라고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재명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이재명이 지금까지 지난해 비상기업 이후로 해온 게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기업을 선포했는데 그것서 내란이다 그랬잖아요.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라 그랬죠? 맞죠?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시켜버리고 6.3 조기 대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6.3 조기 대선을 치러서 그때 조기 대선 때 이재명의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내란 세력들 숙청. 내란 장당들 없애야 된다. 내란 정당 지지하면 안 된다. 내란 세력들을 펴주면 안 된다. 라는 게 캐치프레이즈였고 많은 국민들이 그게 이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부정선거도 있었지만 여하튼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란이다 내란 눈물이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선동해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는데 윤석열이 비상기업은 알고 보니까 여러분 내란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마 여기 앉은 분들께서는 다 의식 수준이 높고 하와이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니까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요? 이곳 미국 땅에도 지난 8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범죄 소탕한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주방위군 800명 투입시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쪽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트럼프가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내란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왜 그래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헌법에 어긋난 짓을 했다면은 탄핵되겠지만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도 내란이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 적용해 보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왜 내란이에요? 아니죠. 딱 걸려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이 내란이라면 트럼프 대통령도 내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야, 그래도 전환기 헌법과 법률 위반한 거 아니야? 공부 좀 해라. 본인이 확인 좀 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 3일 비상기업 선포했어. 그 헌법에 있는 내용이야, 없는 내용이야? 헌법 77조 검색해보면 나와요. 예? 당신 왜? 헌법 77조에는 바로 전시나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혼란 상태가 생기면 비상기업을 선포할 수 있다고 헌법에 나와, 헌법에.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그때 전시 상황이냐? No. 사변 상황이냐? No. 거기에 준할 만큼 혼란 상황이었냐? 거기에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때는. 그랬나?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은 요즘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맞네. 거기에 전시에 준하는, 사변에 준하는 만큼 대한민국 혼란 상황이었나? Yes. 판단이 달라지죠. 예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윤석열이 돌았나 저 새끼 비상계엄 선포 라는 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평가는 달라지면 그게 내란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에 따라서 선포했잖아요. 또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6시간 반 만에 해제했잖아요. 야, 국무회의를 안 열었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밝혀졌어요. 그 CCTV가 다 공개됐어요. 국무회의 열었는 게. 그럼 헌법에 따라 선포했고 헌법에 따라 해제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되는데 그 혼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만큼 혼란이 있었나? 그거는 달라지는데 그 평가는 판단은 누가 해요? 대통령. 그거는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재난기를 지금 반박 불가하게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아니 보수주의고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도 괜히 뭐하러 그 비상계엄 선포했나 라는 분 많아요. 많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전시나 사변 상황에 준할 만큼 혼란이냐 아니냐 누구만 판단해 줬다고요? 5,200만 아무도 판단 못해요. 오직 대한민국 한 사람만 판단하죠. 그게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바로 적용할게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라 칩시다. 대한민국 혼란이라고 판단해서 이재명이가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답변해 보세요. 할 수 있잖아. 야, 지금 이재명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난길이 네 말한 대로 종교 탄압도 좀 있고, 언론도 통제되고,
사법부도 좀 무력화되는 것 같고 정적 제어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비상계엄 선포할 만큼 혼란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거는 이재명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재명이 비상계엄 선포하면 내란입니까? 똑같이 정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 왜? 그럼 이재명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면.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 판단은 누구만요? 5,200만 아무도 판단. 오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통치권 행위라고 헌법에 나와 있다고요.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반박 불가결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금방 제가 드린 요 멘트가 대한민국 헌법학자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거는요. 왜냐하면요. 전 세계 헌법 역사상 통치권자가 내란 일으키는 사례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 역사 강사 아닙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삼국시대 수많은 반란이 있었지만 왕이, 즉 요즘 치면 대통령이죠. 최고 통치권자가 비상사태 선포했는데 또는 통치권자가 내란 일으키는 사례가 없어요. 그 왜냐하면 내란이라 뜻을 또 찾아보면 돼요. 그럼 비상계엄 내란 뜻이 뭔데? 아니 저는요. 지금 전한길의 의견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께 직접 찾아보시고 판단하면 돼요. 내란 뜻이 뭐예요? 안내자잖아요.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반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권력을 뺏기 위해서 일으키는 반란이 내란이에요. 권력을 뺏기 위해서 일으키는 반란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왜 내란 일으켜요? 최고 통치권자가 왜 내란이지?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요. 대통령이 뭘 내란 일으킵니까? 이재명이도 지금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 내란 아니잖아. 왜? 통치권자 대통령이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 선포하고 10개월이 지난 11개월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절반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된다고요.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나 된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팩트체크, 영어로 FACT, 팩트체크에 가면 금방 제가 물었던 말에 답변해 보시라고요. 이재명이 선포하든 윤석열이 선포하든 트럼프가 선포하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도. 그런데 왜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내란 우두머리라고 왜 그걸 내란이라 부르지? 왜 그랬을까? 이것이 전한길이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이유고 전 세계 720만 교민들께 알리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비상계엄은 저도 비상계엄 선포할 때 전한길인데 원래 윤석열 지지자 아니야? 아니요. 저는 비상계엄 선포할 때 저도 미친 짓이라 그랬다니까. 지금도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12월 3일 날 올린 영상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라 했는 사람인데 지금 제가 뭘 호소하고 있죠? 맞다. 미친 짓은 맞지만 내란은 아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대한민국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상하지 않나요? 내란일 수 없는데 내란 우두머리라고 해라는 게 현재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단 말이에요. 내란이란 유령이. 그죠?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윤석열은 내란이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고 내란 우두머리라고 했고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정당이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니까 그 언론을 들은 국민들도 또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냥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내란이야라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도 아닌 유령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거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바로 북한 인민들 보면은 김정은 지나가면 울고 불고 찬양하잖아요. 좀 신기하죠? 북한 사람들이 IQ가 남한 사람보다 나빠서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뭐 IQ가 나빠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바로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 때부터 너는 자라서 우리 음식 제공해주고 이 집 제공해주고 전부 김정일이 김일성 덕분이라고 하니까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듣고 자라서 그게 바로 당연한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사람은 눈과 귀로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듣고
그것만 듣고 어릴 때부터 자라니까 결국은 김정은 찬양하게 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그것이 충성하는 길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 인민들 보면 억수로 안쓰럽죠. 저 인간들 왜 저리 됐나? 그게 바로 짐승처럼 사육된 거, 인간은.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북한하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하고 언론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똑같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화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유독 바로 언론에 의해서 국민들은 자기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싶고 전환기리가 비상기업이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더욱이 나는 이재명을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나는 그냥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할래. 그래서 당신 스스로도 노예가 북한 인민들처럼 종속적이고 노예가 되어 간다는 것을 스스로 한번 돌아봐요. 왜냐면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죠. 뭐라고 전환기? 내가 노예라고? 노예다. 왜? 나는 그걸 판단해. 너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잖아. 야, 답변해봐. 남 말 듣지 말고 전환길이 말하는 데서 답변 한번 해봐. 비상기업이 내란일 근거 가져와봐. 왜 대통령이 내란이냐? 대통령이 내란일 수는 없지 않냐? 반박을 못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국민들은 북한 인민들처럼 자기가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면 보고 그래서 늘 이재명 끈앞을 이재명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제가 흔히 을사오적이라 부릅니다. 원래 그 을산이라서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이런 좌파 언론들이 이재명 이야기를 받아쓰고 내란 동조라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제가 을사오지라는 그 언론사들 지난주에 고발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그 언론사 전부 다 가짜라는 걸 자기들이 알거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비상기업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변호사 아닙니까? 비상기업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이재명이 제일 먼저 알았다. 제일 먼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미 비상기업이 아니라 알면서도 윤석열을 숙청하기 위해서 내란이라고 말해버렸어. 시종 일관 지금까지 비상기업 이후로 지금까지 윤석열은 지난 9월 23일 날 유엔 총회 와서도 그 말했고 8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면전에서도 그 말했고 취임 100일 기념으로 또 기자회견하면 또 그 말이에요. 내란 잔당, 친위 쿠데타 같은 말이에요. 내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재명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란이 아닌데 내가 이미 국민들한테 내란이라 이야기했어. 선동해가지고 이미 정권까지 뺐었어. 그런데 이게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끝까지 비상기업은 내란이라고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야, 전환길 지난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파면됐잖아. 탄핵되고 8대 0으로 파면됐는데 뭘 말하냐. 우파 헌법재판관들도 다 파면했잖아. 그럼 또 하나 더 사실 체크하시죠. 그게 내란죄에 관한 것은 선고할 때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뺀 상태에서 파면을 시켰어. 왜? 그것은 내란 때문에 파면시킨 게 아니고 그 문영배가 선고한 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권남용. 박근혜 대통령처럼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약했다. 이래 돼 있어요. 한 번도 말해 그게 내란에 관한 거 심판했나요? 안 했나요? 헌법재판소에 심판하지 않았어요. 꺼내놨잖아, 지금요? 딱 꺼내놓고 지금 뭐, 그럼 재판해야 될 거 아니야? 내란 수견지 아닌지를. 그래서 형사재판 받고 있었어요. 지기현 판사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형사재판 받고 있는 거 현재 불구속 상태 수사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여러분 이재명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요, 그 형사재판 받고 있는 내란 혐의는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알고 있다니까요. 아까 답변하셨잖아. 비상기업이 내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 이재명이 아니까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럼 무죄가 선고된다면, 무죄가 선고되면 이제 거짓말 드러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재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드러나면 안 되지. 야야야, 어쨌든 엮어봐. 해서 이 윤석열을 구속시켜. 말 못, 국민들과 접촉을 피해야 되니까. 전환기라고 같이 뭐 저렇게 부정선거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란 특검을 만들었어요. 조은석 특검을. 맞지요? 근데 조은석 특검팀도 수사해보니까 이거 윤석열이 내란 이거 또 무죄인 거야. 그래서 야 아시죠? 대통령은 재임 중에 딱 2가지 범죄만 형사소출 받게 돼 있어요. 그 2가지 범죄가 뭐예요? 내란죄와 외환죄입니다. 그 나머지는 대통령 하면서
뭐 성폭행을 하든 뭐든 간에 소추 안 당해요.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딱 두 가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임 중에 내란과 외환죄. 그럼 내란죄가 무죄가 될 거니까 외환죄를 엮으려고 뭐 했습니까? 바로 북한의 평양에 드론을 보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 그거 북한을 쳐들어오려고 유도했는 거 외환죄가 아니냐? 외환은 IMF의 외환 위기가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도록 만든 이적 행위. 그게 외환죄예요. 그러려고, 근데 여러분, 그 드론 보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보냈어요. 평양에. 왜 보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수십 차례 북한이 무인기를 대통령실 용산 위에다가 다 보냈던 게 드러났잖아요. 그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그 우리도 뭐예요? 우리 계속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상호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보냈어요. 예? 드론 사령관, 김용대 사령관이 대통령 명받고 보냈어요. 이게 외환이에요? 통치행위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오산 공군기지까지만 압수수색하다 외환 찍으려니까 그것도 또 없는 거 혐의가 없다니까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환이 아니라고. 큰일 났네. 내란죄도 또 무죄. 외환 엮으려고 해도 또 엮을 게 없네. 아이고 큰일 났다. 또 무죄 선고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재명이는 어떡할래요? 야야야 시끄러. 어차피 무죄 될 거. 야 아예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 재판부를 만들잖아. 지금 만든다니까요. 내란 특별 재판부. 결국은 이재명 끈앞을 판사 임명해서 그냥 선고해버린다는 재판부를. 그래서 사형 선고한다 땅땅땅 끝이잖아요. 그럼 이재명은 윤석열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윤석열이 죽어야만이 구심죄가 없어야만이 국민들도 이제 윤석열 잊고 이재명 따라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재명이라면 반드시 윤석열을 죽여야만 됩니다. 죽이지 않고서는 이재명은 밤에 지금도 아마 잠자다가 제가 모르게 몰라도 끔찍끔찍 놀랄 거예요. 야 무죄 선고 땅땅땅. 이재명은 아마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왜? 자기가 저지른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 그게 뭐예요?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말해버렸거든요. 그 원죄 때문에 이재명 지금도 시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재명이라면 윤석열 죽입니다. 왜요? 내가 정당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정권 뺏었고 윤석열 죽이고 하는데 이걸 내가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해서 목소리 내려고 내다 보니까 지금 어제 이틀 전에 또 고발당했고 그렇게 해외 교민들께 지금 이 사실을 알려드리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여기 와서 놀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 한, 물병. 저요, 여러분이 전화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요, 이렇게 안 하면 편하게 삽니다. 이틀 전에 제가 어머니께 자주 전화 드리거든요. 저보고 이제 그만해라 그래요. 네가 살아야 안 되겠나? 뭐하노? 네 지금 제가 55년간 살면서 시골에 차례 지내러 추석 명절에 못 간 적은 처음입니다. 그때 제가 또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이 저라면 안 그러겠어요. 저는요 제가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제 양심상 이거는 진실을 알려야 되는 게 역사 가르친 강사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기성세대 55년간 산 40, 50, 60 세대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우리 20, 30 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뻔히 알고 있는 사실에서 왜곡되고 불이한 것이 승리하고 이런 걸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재명이 돼도 윤석열이 돼도 그런데 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불의가 횡행하고 옳지 못한 건데 진실처럼 대국민들의 사기를 치고 있는 걸 진실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양심이고 제가 하와이 이야기하다가 지금 딴 쪽으로 많이 갔어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지만 여러분 저와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기껏해서 고발 7개밖에 안 당했지만 바로 이곳 미국 땅을 밟기 직전에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미국 땅으로 온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05년 바로 을사조약 체결될 때 아닙니까? 그때 바로 미국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승만입니다. 즉 당시 이승만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딱 떠오르는 거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근데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분이 많아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잖아요. 그죠?
일제강점기 때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임시정부의 대통령, 초대 대통령 누구예요? 이승만. 그것도 이승만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와이에 계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이곳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65년 그때 지금은 국립묘지로 이제 이장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시고 갔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하와이가 이승만이 박사가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터전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승만이가 아까 무슨 선고 받았다고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이승만은 바로 당시 우리 여러분이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독립협회라고 들어봤죠? 독립협회. 예?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 와 있다가 돌아가서 우리나라 근대화 계몽해야 되겠다고 독립협회를 만들었고, 바로 그보다는 그 당시에 독립협회에서 이제 했는 게 뭐냐면 요즘처럼 계몽되었습니다. 이런 말 하죠? 애국 계몽 운동을 했어요. 그때 종로 거리에서 독립협회에서 뭐 했느냐? 국민 여러분, 그때 서재필 박사도 미국 있다가 이제 한국 돌아와서 미국 보니까 근대화 됐는데 조선은 너무 후지잖아요. 그래서 독립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깨우치는데 바로 서재필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때 이승만은 배제학당이라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만든 근대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깬 거야. 서양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온지를 깨우쳤잖아요. 그래서 계몽된 거죠. 누가요? 이승만이 선교사한테. 그래서 1898년에 독립협회 서재필이 만든 거기에서 종로 거리에서 이제 연설을 해요. 오늘 전한길처럼. 전한길이가 하는 길이 바로 이승만을 배워가고 도산 안창호 스승이 했고 서재필 박사 했던 일을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은 성각자로서 뛰어나기 때문에 앞날을 내다봤지만 저는 그런 능력은 안 되고 다만 저는 이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까지가 제 역할이에요. 비상계엄은 내란도 아닌데 전 국민 내란이라고 선동하는 걸 전부 다 믿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을 지지하든 좋아하든 그건 본인의 자유지만 그렇지 않나요? 윤석열이 윤대지다, 줄리다, 김건희 그건 자유예요. 누가 뭐라 합니까? 이재명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진짜 그건 자유인데 다만 제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바로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고 이재명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에 덮어씌운 것을 사기친 것이다. 이거는 진실이단 말이에요. 진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그건 개인의 취향이잖아요. 하지만 전한길이 물었던 것에 대해서 그래 비상계엄이 내란일 수는 없다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나쁜 놈이야. 당신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이재명 지지하라 이거야. 누가 뭐라 그래? 그건 개인의 권리잖아요. 하지만 이재명이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선동한 것은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것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재명을 지지한단 말은 그건 자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사기치고 있는 것을 전 국민들께 알리고 왜? 언론이 안 알려주니까. 북한 인민들처럼 세뇌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한길이와 싸우자는 것은요, 바로 누군지 압니까? 국민들에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똑같이 사기치는 것을 공범으로 똑같이 목소리를 언론이 보도하는 그 언론사들을 저는 지금 맞서 싸우자 하는 거예요. 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느냐? 이렇게 전한길에 가면 전한길은 뭐라 하는지 음모론자라 그래요. 아니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하자고. 누가 음모론자인지 누가 사기치고 있는지를. 저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처럼 이승만 대통령도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승만은 앞날을 내다봤습니다. 뭘요? 바로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 종로 거리에서 모아놓고 사람들한테 연설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 그 당시는 입헌군주제였습니다. 의회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다가 결국은 고종 황제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왜? 고종 황제 정치체제는 뭐예요? 그때 광무개혁 때입니다. 그때 대한제국, 광무개혁 고종은 전제군주제, 임금이 모든 회사를 전제군주제로 가려고 하는데 이 자식들 독립협회 서재필이 하고 이승만 이런 애들은 민주주의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뭐죠?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재필은 미국으로 추방해버리고 이승만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정치범이잖아요. 이재명처럼 잡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은 정치범으로 감옥에 가서 한송 감옥에서 5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하는데 그때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이해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승만을 통해서 저는 대단히 큰 은혜를 받아요. 왜요? 그 종신형 선고 받았으면 우리 보통 어떻게 돼요? 감옥 가서 아유 내 인생 끝났다. 평생 내 죽을 때까지 이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자기 운명을 저주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이승만은 바로 종신형, 우리 춘향이 그 목매는 거 있죠? 이것처럼 그걸 달고 있었어요. 몸 움직이면 칼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못 움직이는데 그때 마침 성경을 받아들여서 앞 사람 등에 대고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성경,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이승만의 삶을 또 바꾸게 됩니다. 거기에서 감옥 생활에도 그 굴하지 않고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요셉도 지하 감옥 가자를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거기에서 절망합니까? 안 하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속에 그 지하 감옥에서 정치범으로 가 있던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놀랍게도 이승만도 나중에 뭐가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만은 다음에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에게도 바로 성경 속의 요셉처럼 이승만처럼 그래, 네 혹시 시련 지금 당하고 있을지 몰라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묻지 말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앞날을 지켜줄 것이다. 원래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 돌아보면 인생사가 뜻하는 대로 이렇게 순탄대로 탄탄대로 왔습니까? 아니지요. 오르막이 있었고 내리막이 있었고 그게 인생사라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탁 당하면은요 엎어져 버리고 무릎 꿇고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이승만이 종신형 선고받아서 그것을 삶을 포기했다면 끝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와서 책도 씁니다.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그리고 나서 이제 출소한 뒤에 그때가 왜 출소시켜 준지 아세요? 이승만이가 배지학단 영어를 배웠잖아. 아펜젤러 선교사한테. 영어 잘하는 사람이 드물잖아. 그때 개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한규스라고 민영환 알죠? 민영환. 의사주약의 자기로 그 민영환 선생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지금 그래서 특별 사면시켜서 이승만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바로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오게 되죠. 바로 종신형 선고만 짓고 출소한 뒤에 바로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일관되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와서 했는 일이 뭐죠? 우리 이승만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보통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지금 몇 분 정도 지났어요? 이제 이야기 시작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요거는 내일 제가 정식으로 요 하와이에서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 강연회가 뒤에 아까 있던데 거기에서 하게 될 거고요. 지금 몇 분 정도 지났어요, 우리 PD님? 1시간이요?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혹시? 네. 아직 할 이야기, 이승만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짧게 좀 할까요, 그만? 지금 빨리 괜찮겠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역사 강사 아닙니까? 이승만 이야기만 하면 거구라고 해버려요. 한 번 말씀드릴까요? 얼마 전에만 하더라 6.3 대선 직전에 리박스쿨이라고 리박이 이승만 할 때 박정희 할 때 박이에요.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자 리박스쿨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요 완전히 극우 단체처럼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려요. 그게 지금 전환길이 보세요. 저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재명이 아까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걸 이재명이 제일 먼저 알았고 이재명 비상계엄 내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 실체를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전환길을 뭐라 한다고요? 음모론자, 거구론자고 한다니까요. 진실만 이야기하면 거구래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재명이라면 어쨌든 윤석열 내 반대편의 사람들을 완전히 숙청하고 싶을 때 가장 이용하기 좋은 단어가 내란이라는 단어거든. 그렇잖아요. 내란만 들으시면 사람들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프레임을 씌운 단어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그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 제일 유리한 게 내란 표현인 거예요. 나중에 내란이 아니라는 걸 드러나잖아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이재명이 제 자랑이 뭐예요? 미안합니다라는 말 안 해요. 그동안 사기쳤습니다 말 안 한다니까요.
보세요. 지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발표했죠?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너무나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식적인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재명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해요. 사실은 국민 여러분,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주기로 제가 약속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거 500조입니다. 그거 주면 우리나라요.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옵니다. 라고 이재명이 표현해요. 정확하면 찾아보시면 돼요. 아니, 그런데 지난 한 달 전에 뭐라 그랬어요? 8월 25일 날은. 사기친 거잖아요. 새로운 일이 발생한 게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그렇게 약속했지만 숨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기 아닙니까? 비상기업은 내일 안에 아니는 걸 이제 사기 쳐놓고는 그때 가서 이제 드러나면은 국민 여러분, 대국민 사기를 쳤습니다. 라고 말 안 할 거라니까요? 또 그때 내가 뭐라 하겠 또 다른 핑계 대고 또 국민들한테 세뇌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환길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진실을 알아가는 거. 진실을 우리가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승만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온 이승만은 제가 뭘 묻고 싶었냐면 아까 하나 물었었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다. 그러면 임시정부의 대통령 누구냐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 그것도 매일 이승만이에요. 두 번째 또 물어볼 게 뭐냐 하면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몇 번 해먹었어요? 대통령 잘 못하잖아요. 여러 번 했는 건 알겠는데 3번 했습니다. 오늘 역사 강사로 그냥 간단히만 물어 이승만 대통령 1, 2, 3 3번 했거든요. 4대는 누구냐? 대통령 내각 책임지였지만 형식적 대통령 누구? 윤보선이. 그다 죽을 사자라 생각하고 4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박정희는 몇 번 했어요? 5.16 군사점에 일으키고 난 뒤에 2년간 군정하다가 정식으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몇 대 할 차례예요? 5대. 6대. 2번까지 할 수 있잖아. 미국처럼요. 2번까지 하다가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3선 기원해서 6대. 5, 6, 7. 3번 했어요. 이거 대한민국 불안해. 내가 물러나면은, 이거 대한민국 경제 안 돼. 그래서 유신을 선포하고 바로 8, 9 두 번 더 해요. 그러다가 11.6 사태, 바로 한국의 오늘입니다. 11.6 사태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시잖아요. 아무튼 몇 번 했어요? 5, 6, 7, 8, 9 5번 했어요. 그럼 또 퀴즈 한번 해볼까요? 재밌는데요? 못 맞히니까 재밌어요. 전두환은 대통령 몇 번 했어요? 한 번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가 아니옵니다. 전두환 몇 번 했을까요? 네, 전두환은 2번 했습니다. 전두환 아까 박정희가 5, 6, 7, 8, 9 5번 했거든요. 유신 선포하고 2번 더 했고 8대 9대를. 그리고 10대 대통령이 전두환이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뒤에 국무총리든 사람이 형식적 대통령이 되잖아요. 최규하가 10대예요. 최규하 대통령 10대 하는데 아시잖아요? 갑자기 투스타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 하다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포스타를 또 이렇게 잡아가고 해가지고 12.12 사태 일으키고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고 나서 전두환이가 최규하 보고 야, 노인 집에 가라 해가지고 보내버리고 전두환이가 몇 대가 되죠? 이제 그러면 11대. 한 번 했죠? 그런데 이대로 가면 7년 다는 이제 유신헌법은 그대로잖아, 아직요. 그래서 유신헌법을 개정해요. 개정하고 난 뒤에 1년 만에 대통령을 한 번 더 뽑아요. 1년 하다가 새로 헌법 바꾸니까 대통령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1, 12. 그래서 12대 대통령에서 7년을 더 해요. 1987대까지. 그래서 전두환은 2번입니다. 11대, 12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까운 역사니까 아시겠죠? 1987 민주화운동 이후에, 6월 민주화운동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로 바뀐부터는 이제 5년 단임제로 바뀝니다. 5년하고 한번 물러가기 시작한 게 이제 6공화국, 13대 노태우, 14대 YS, 15대 DJ, 16대 노무현, 17대 MB,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20대 윤석열 대통령, 21대 없습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저는요, 이재명을 대통령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또 고발할 겁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잘 고발하는 이유 아시겠어요? 정적 제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는 순간 이재명은 히틀러랑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 소년모 목사님 왜 구속됐다고요? 그대가 공직선거 위반이면은 100만 원 벌금 나올까 말까 하는데 구속됐잖아요. 소년모 목사님 명을 남겼죠. 뭐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 구속시키잖아요. 정치적 보복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전한길도 마찬가지로 저만 부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김민수 최고위원이라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 말고 김민수라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국힘에 지금 제가 김민수한테 이야기했죠. 친합니다. 형 동생 하는데 김민수 니 박정희 대통령 많이 닮았다. 니 다음에 대통령 될 수 있다 계산했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김민수. 바로 김민수가 똑같이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 김민수 표현입니다. 이재명 보고 있나?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 언제나 언론인이기 때문에 기자거든 제가요. 전환뉴스의 발행인 기자이기 때문에 저는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민수도 역시 이재명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저도 역시 똑같은 이유는 비상기업이 내란이 아닌데도 내란이라 덮어씌워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퍼지, 레볼루션, 바로 숙청과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세력, 이 윤석열 세력을 다 숙청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체제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왜 목소리 내가지고 이재명이가 두 가지 정치적으로 히틀러가 돼간다 그랬죠? 두 번째가 경제적으로 뭐 된다 그랬어요? 제2의 베네수엘라 된다 그랬죠? 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속에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 막아야 되는 게 바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도 그랬고 캄보디아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막 잡혀가고 있는 거 있죠? 캄보디아의 바로 폴포트도 그랬고 다들 좌파 정권이에요. 바로 대한민국은 남북한 사이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지만은 지금 이재명은 이건 팩트체크 아닙니까? 반미 친중 종북입니다. 김현지를 왜 전환기를 고발했는지 아세요? 김현지가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김현지 배우에 뭐가 있어요? 경기 동부연합이 있습니다. 저는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경기 동부연합이 뭐지? 뭐 체육대회 할 때 뭐 동부연합 그런 건가? 경기 동부연합 공부를 좀 해오시라고. 경기 동부연합 배우에 이석기가 입니다. 이석기가 통진당 대표 간첩죄로 감옥에 당 해산됐습니다. 왜요? 통진당 역시 뭐 했습니까? 국가정복. 예? 거기에 바로 김현지가 거기고.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은 지금요 어떤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재명은 꼭두각시일 뿐이고 그 뒤에 김현지가 있고 그 뒤에 종북 좌파 세력들의 거대한 힘이 작용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재명과 그들 세력은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을 숙청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물리치고 좌파, 종북 좌파 체제로 바꿔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체제가 바뀌고 있다니까 지금요. 이대로 여러분 근거 대볼까요?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국가 세력단체 민노총 간부 김영훈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정교조 출신의 최교진이가 교육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한 번도 지휘해 본 적이 없는 방위병 출신의 안규배기가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거는요 의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한 교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재명 정권 탄생한 지 딱 3개월 지났는데 모든 것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가져올 재앙과 모든 것의 붕괴는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970년대 수준으로 추락할 거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재명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이 대한민국 먹여서 허리띠 쫄라매고 자식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룩한 대한민국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한미동맹 만들어서 안보 지켜주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 기적을 이루어서 이만큼 왔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든 대한민국을 우리 탑 만들어도 그렇잖아요. 만들 때는 공 들여서 만들지만 성냥개비로 탑 쌓아 보셨어요? 조금만 실수하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인정할 수도 없지만은 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들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쯤 생각해 봤어요? 비상기업 선포할 때 그거 담화문에 뭐 있었습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할 때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걸 알고 이제 목소리 내려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할 때 미친 짓이라 그랬지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지키려고 윤석열 대통령 다 떠나도 전한길만은 마지막 옆자리까지 지킬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는 바로 이 구국의 결단이었고 반국가 세력 척결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바로 최후 선언이 그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절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를 절규에 가깝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생각해보세요. 비상기업 선포 안 했으면은 연봉금 받아먹고 임기 다 채우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굳이 감옥 갈 필요도 없고 내란 일 이러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 하냐면 성경 표현으로 이거는 역시 손연보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십자가라고 한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분은 믿고 안 믿는 안 믿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땅에 안 와도 되는데 구원을 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범죄도 없지만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잖아요. 예? 스스로 선택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 희생함으로 해서 나를 믿고 예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비상기업 선포는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재명이 악랄합니까? 종신집권을 위해서 비상기업 선포했다고 이재명이 표현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으로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지금. 그 연장선에서 전한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한길이가 왜 저는 인기 있고 돈 잘 벌고 편안하게 골프장 치고 다니다가 이렇게 다니면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 내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2030 청년들을 가르쳐 왔고 그들이 낸 수강료를 받아가 내가 여기까지 인기도 없고 돈도 벌고 빚도 다 갚았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그래도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이든 뭐든 목소리 내줘야 되는 것이 내가 기성세대, 나이 55세 먹은 기성세대이자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두 번째, 정의와 자유를 외쳐야 되는 이 목소리 내는 것. 그래서 제가 희생을 하는 말든 뭘 하든 간에 내가 목소리 내는 것은 전한길 스스로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래다가 죽으면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 이렇게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손연보 목사님이 감옥 가실 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 역시 손연보 목사님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본인께서 당신께서 희생함으로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고 예수님 목소리 내고 하나님 보기에 떳떳하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가신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디 저 역시 저는 이것이 바로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께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또한 할 수가 있다면은 국내에 있는 우리 5,200만 국민들께 이 진실에 대해서 목소리 내주고 비록 욕먹더라도 비록 비난받고 하더라도 그 목소리 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어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또 주어진 소명, 그게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만이 누군가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야만이 새로운 삭이 터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누구나가 다 같이 목소리 낸다면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지켜야 된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이렇게 희생하신 덕분에 그리고 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금모으기 운동에서 그때 여러분 해외에 있는 교민들께서 달러 많이 보내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역사 강사로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요.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걸 제가 팩트 체크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그래 대한민국 살아야 된다. 하지만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이거 시작할 때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분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 앉은 분께서 바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행동하는 분이다. 저희가 거기서 바로 맞습니다. 말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시는 분들,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 애국심이고,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로 진리 앞에서 외면하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한민국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세대가 만든 대한민국 우리 게 아니듯이 우리 자식 세대, 미래 세대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지가 뭔데? 이재명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디 저는 제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하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힘 닿는 대로 국내에 있는 국민들께 IMF 때는 달러 모아줬다면 지금은 돈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목소리 한번 내달라고요. 어디든지 간에 댓글 한번 더 달아주시고 대한민국 살려야 된다는 목소리 한번 내주시고, 불의 앞에서 외면하는 자는 악의 편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는 자는 비겁하고 그건 악의 편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실천하지 않는 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돼가지고 대한민국 망가질 때, 망가진 대한민국을 볼 때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제가 이 목소리 내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 역시 편안하게 골프 치고 여행 다니다가 나중에 지금처럼 대한민국 돌아가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재명 체제는 제2의 베네수엘라를 갈 거고 제2의 홍콩을 갈 거고 제2의 히틀러 체제가 될 것이라, 자유민주 체제 이게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이 한미동맹 이재명 깰라 하잖아. 지금요 전작권 환수하겠다,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하는데, 저 역시 이렇게 알았지만 외면하다가 나중에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렇게 대한민국 망가질 줄 난 알았지 않냐. 역사 가르치면서 과거를 알면 지금을 이해할 수 있고 지금을 이해하면 앞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역사를 26년간 가르쳐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 설로운 것을 늘 가르치고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망가질 걸 알지 않습니까? 이걸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외면했어요. 골프 치고 바빴고 여행 다니기 바빴고 뭐 당장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외면했다가 먼 훗날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내 아들, 딸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망가진 걸 본다면 저는 제 인생에서 비겁한 전환길로 제 스스로 하나님 보기에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왜 돌아보면은 그때 전환길로는 일타 강사로서 2030 청년들에게 빛도 갚아야 되고 목소리 낼 수 있는데 내 일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비겁하게 네 외면했지 않냐 라고 하면 제 인생에 너무 비겁한 전환길의 인생으로 끝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인생을 싫습니다. 차라리 내가 떳떳하게 욕먹고 구속되고 감옥 가고 죽는 일이 있더라도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자. 그러면 죽고도 죽음 앞에 가서 하나님 보기 떳떳하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희생한 것처럼 저 역시 사람이 죽으면 어차피 다 죽음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이는 차고 많고 적고 하겠지만 결국 우리는 살아봐야 유한된 사람 얼마 못 갑니다. 성경 속에 빌리자면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찾겠다 하면 우리는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1000년만에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0년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 앞에 이럴 때 결코 비겁하지 않은 전환길의 인생을 그림으로 제 인생의 그림을 멋지게 만들어가고 싶은 게 바로 딴 게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그렇게 대신하고 다음에 또 내일 저녁에 제 강연회 때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 들고 바로 하와이에 오늘 55년 만에 니가 가라 하와이 그렇게 말로만 듣고 신혼여행지로 참 와이키키 해변 멋있고 했는데 오늘 발디뎠는데 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멋있고 이쁘다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금 어때요? 그래서 저는 또 피켓 시위들인데 내일 또 가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하면은 청년들 많이 알려질까? 그래서 저는 피켓 들고 다시 한 번 더 이재명이고 히틀러다. 언론 탄압, 종교 탄압, 정적 제거, 사법부 무력화 똑같지 않냐? 이걸 또 다시 알리고자 내일 또 가야 되니까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하와이에 왔지만 와이키키 해변을 보면서도 그렇게 웃을 수 없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지금 잡혀가고 있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해외에 계시더라도 제2의 우리 IMF 때 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곳에 모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꼭 지켜주십시오. 국내에다가 목소리 좀 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